아저씨, 아저씨, 얼굴에 충이 보여요. 회장님, 저 아이가 관상을 본다는 게 정말 맞나요? 강태수 회장의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얼굴에 충이 보여요. 4개나 있어요. 아저씨는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될 거예요. 그 순간 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강태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태산건설은 전국 각지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를 올려 세우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죠. 하지만 61세가 된 지금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거든요. 그의 아들 강민석은 35의 나이에도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술가가 되겠다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강태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한숨만 내쉬곤 했어요. 민석아,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버지,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대화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반복됐었습니다. 강태수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금요일 오후, 강태수는 평소처럼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거래처 사장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던 중 상대편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 회장님, 혹시 관상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강남에 신기한 아이가 하나 있다던데. 아이가 관상을요? 네, 겨우 5살인데 관상을 봐주는 천재라더군요. 정확도가 무려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강남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해요. 강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5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 아이가 김 전 국회의원한테 올해 안에 큰 변화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3개월 후에 장관으로 발탁됐거든요. 박 회장님한테는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한 달 후에 측근이 횡령해서 잡혔고요. 다른 사장들도 웅성거리며 신기해했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일었어요. 요즘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는 뭐든 한번 해볼 만했거든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주말마다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윤서진이라는 이름인데 부모님이 함께 다니신다고 해요. 예약도 받지 않고 그냥 가면 볼 수 있다던데.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오른 강태수는 곰곰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겠지만 요즘 아들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주에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도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고요. 아, 됐어. 한번 가보자.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좀 비워둬. 청담동에 갈 일이 있어. 토요일 오후 2시, 강태수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정장을 입고 청담동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어요. 들어서자 몇 명의 손님들이 한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앙에는 정말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윤서진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어른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지금은 힘들어도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오거든요.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요. 강태수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평범한 5살 아이 같았거든요. 중간중간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 목말라라고 하거나
과자를 달라고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유치원생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아이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강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아이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아저씨, 앉으세요. 아이의 엄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진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앉자 윤서진은 더욱 집중해서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강태수의 이마, 눈, 코, 입을 차례로 훑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예리해서 강태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됐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윤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충이 4군데나 보여요. 요즘 몸이 아프실 것 같아요. 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요즘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뻐근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겉으로도 티가 났을까요? 맞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아저씨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요. 윤서진의 말에 강태수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저씨 마음속에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태수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 5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깊었습니다. 더 말해볼까요? 강태수는 넘어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진은 더욱 집중해서 강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저씨,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회사? 아들? 아니면 건강? 그런데 이상해요. 윤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잃는 건데 그게 사실은 아저씨가 진짜로 찾던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저씨, 혹시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나요? 그 순간 강태수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그가 아직 젊은 사업가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그에게는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혜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죠. 하지만 강태수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재벌가의 딸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정혜에게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요. 그 후로 정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왜 울고 있어요? 윤서진의 말에 강태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아저씨는 뭔가를 후회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내린 선택을 말이에요. 윤서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강태수는 정말로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때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의 엄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서진이가 너무 깊이 말한 것 같네요. 기분 상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해요. 강태수는 윤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만은 아닐 거예요.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갑자기 하품을 크게 했어요. 엄마 피곤해. 우리 서진이 피곤하구나. 오늘은 이만 끝낼까? 강태수는 아이의 엄마에게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아요. 서진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예요. 카페를 나서면서 강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그게 무엇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태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내 스케줄 좀 여유 있게 잡아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회의나 계약은 미리 처리해두고.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강태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정말 맞다면 자신에게 큰 변화가 올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강태수는 오랜만에 프랑스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전화 너머로 민석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강태수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냥 그래요. 요즘 새로운 작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작품인데? 아버지가 관심 있으실까요? 추상화인데. 말해봐. 듣고 싶어. 이런 대화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문득 윤서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찾던 것. 혹시 그게 아들과의 관계는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 주 월요일, 강태수에게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전무이사 박철민이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였어요. 박철민은 강태수가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동지였고, 강태수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사표를 낸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민아,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강태수는 박철민을 회장실로 불러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회장님, 저 이제 나이도 많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룬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철민은 강태수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 순간 강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박철민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민아, 혹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은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뭔데? 20년 지기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이유가 뭐가 있어? 박철민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회사 대형 프로젝트 허가를 일시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강태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만약 허가가 취소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유래?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내일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강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준비해온 것이었고 환경평가도 이미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박철민은 이 혼란을 틈타서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강태수는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강태수는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애매한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윗선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강태수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공문을 받아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트집을 잡기 위해 만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강태수는 급하게 변호사와 로비스트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번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민이 경쟁사인 삼성건설로 이직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사 대우로 말이에요.
뭐라고? 철민이가 삼성건설로? 네, 오늘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박 전무님이 삼성건설 신사업 담당 이사로 영입됐다고 하네요. 강태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20년 동지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떠나는 걸까요? 그날 오후 강태수는 박철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나야. 아, 회장님. 박철민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삼성건설 간다는 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야, 이게 뭐야? 20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너 지금까지 우리 회사 기밀을 다 알고 있잖아. 그걸 경쟁사에 넘겨주려고?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믿을 수 있나? 이미 배신한 놈을 어떻게 믿어? 전화는 냉랭하게 끊어졌습니다. 강태수는 허탈한 마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윤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태산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건설업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태산건설이 주요 타깃인 게 분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타깃 감사야.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법무팀장이 강태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마찰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하셨거나.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특별히 적을 만들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강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창업 이후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였어요. 정부 감사와 프로젝트 중단, 거기에 핵심 인력의 이탈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다음 주에 감사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관들이 조사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마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이상합니다. 감사관들이 우리 회사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3년 전 프로젝트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자의 보고를 듣고 강태수는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박철민이 회사를 떠나기 전에 내부 정보를 빼돌린 건 아닐까요? 강태수의 의심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태산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들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대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일들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10년 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일부 자재를 원가 절감을 위해 바꾼 일, 5년 전 관공서 건설 당시 일부 하청업체와의 불투명한 거래 등 이런 것들은 건설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산건설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산건설, 부실 시공 의혹, 강태수 회장, 정경유착 논란. 연일 터져나오는 언론 보도에 강태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태산건설 주식은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회사의 시장 가치는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재무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태산건설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였어요. 그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민이 삼성건설에서 태산건설의 주요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3년 동안 준비해온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서 삼성건설이 저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저희 내부 검토 자료와 거의 흡사해요. 뭐라고? 강태수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철민이 정말로 내부 정보를 넘겨준 거였어요. 20년 동지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직접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정말 이럴 거야? 회장님,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넘겨준 거야? 회장님,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박철민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삼성건설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했거든요. 강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철민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야,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겠어? 회장님도 요즘 회사 상황이 어려우시잖아요.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담?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에 그게 부담이야? 강태수는 박철민의 배신보다도 그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상처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전화를 끊고 강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인간관계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며칠 후 더욱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태산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거였어요. 감사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강태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설회사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한 달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산건설의 신용도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팀장의 말에 강태수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정말로 그 예언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야. 네, 아버지. 한국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태수의 마음이 짠했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돈과 지위만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민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다만 너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게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바란 적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들의 말에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작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과 지위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민서가 아버지 곁에 있어줄래? 네? 지금 한국으로 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서. 아버지, 제가 당장 돌아갈게요. 안 돼. 너는 거기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날 밤 강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진실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아들과도 소원해져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에 놓친 진실한 사랑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강태수 회장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있어요. 박철민의 배신도 결국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죠. 과연 윤서진의 예언대로 강태수는 정말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강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윤서진의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 서진이를 만나신 강태수 회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사실 서진이가 계속 회장님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어제도 갑자기 그 아저씨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보실래요? 강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5살 아이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신기한 능력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죠.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같은 장소에서 뵐게요. 다음 날 오후, 강태수는 다시 청담동의 그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윤서진은 강태수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들었죠?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강태수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진아, 너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어두워졌어요. 윤서진은 강태수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아저씨, 지금 정말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어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고? 네. 아저씨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아, 아저씨는 지금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 올바른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야. 아니에요.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아저씨 마음이 지금 비로소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요즘 들어 강태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윤서진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강태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혜를 말하는 건가요? 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아저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아니? 그냥 보여요. 아저씨 얼굴에 그 사람 생각이 가득해요. 윤서진의 엄마가 미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서진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해요. 강태수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아저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저씨가 직접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저씨를 찾아올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뉴스를 봤어요. 아저씨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올 거예요. 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태산건설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정혜가 그 뉴스를 봤을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윤서진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인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정혜의 목소리였거든요. 정혜 씨? 네, 정혜예요. 오랜만이죠. 강태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윤서진의 말이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정혜의 목소리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들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전화 너머로 정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태수 씨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순간 무의미해졌어요. 정혜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강태수는 30년 만에 정혜와 재회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이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정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과 똑같이 순수했습니다. 태수 씨, 정혜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당신을 놓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도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엔 항상 태수 씨가 있었어요. 정혜는 이미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정혜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태수 씨,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요.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태수 씨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강태수는 윤서진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만 그것이 진짜로 찾던 것이었다는. 회사와 재산을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되찾은 거였어요. 정혜와의 재회 이후 강태수는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비록 회사는 위기에 처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그를 지탱해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강태수에게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태산건설을 조용히 지켜봐 온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온 거였어요. 바로 격리과의 임소영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니,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소영은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요, 소영 과장? 박 전무님이 떠나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회사 기밀 자료들을 몰래 복사해 가셨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임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박 전무님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강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성건설 전무인 김대환 씨로 보여요. 박 전무님이 몇 번 그 사람과 은밀하게 만났거든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김대환. 그 이름은 강태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철민과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있어요. 정부 감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박 전무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준비는 다 됐다. 이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강태수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다는 거였어요. 소영 과장, 혹시 그런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박 전무님의 이상한 행동들도 다 메모해뒀어요. 임소영이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민이 회사를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김대환이 있었다는 정황도 뚜렷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을 왜 이제야 말씀드렸냐고 하실 텐데. 사실 무서웠어요. 박 전무님은 회사에서 워낙 힘센 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강태수는 임소영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준 그녀의 충성심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강태수는 정혜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현명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태수 씨,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정혜 씨,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했는데. 그래도 태수 씨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맞서세요.
정혜의 말에 강태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다음 날 강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임소영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철민의 배신과 김대환의 배우 조종을 폭로할 계획이었어요.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보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민석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아들을 맞이한 강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아들이 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민석아, 괜찮아? 너는 프랑스에서 내일 계속해도 돼.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잖아요. 민석의 말에 강태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게 있어요. 예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는 방법을요. 혹시 회사를 다시 일으킬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서가 정말 고맙다. 그 주 금요일, 강태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어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의 반격이 어떤 내용일지 모두가 궁금해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진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감사나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임소영이 제공한 증거들과 박철민의 배신, 김대환의 배우 조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기자들은 메모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산건설을 새롭게 출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태수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와 민석, 그리고 강태수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동반자를 곁에 둔 강태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회사 일을 도와드릴게요. 민석의 제안에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술과 건축을 결합한 혁신적인 회사 말이에요. 그 순간 강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태수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박철민과 김대환의 음모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도 점차 태산건설에 동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박철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강태수의 폭로 이후 그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 박철민은 갑자기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철민아, 회장님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간 잠도 못 자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아, 지금 어디 있어? 삼성건설 앞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강태수는 즉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정혜도 함께 갔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박철민은 빌딩 앞 벤치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철민아. 박철민은 강태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2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했어요. 철민아, 일어나. 강태수는 박철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구나. 아들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박철민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철민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지?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대환의 음모를 폭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대환이 어떻게 그를 회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태산건설의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지, 그리고 정부 감사까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요. 김대환은 단순히 사업상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태산건설의 핵심 기술과 프로젝트를 모두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어요. 박철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태산건설을 타깃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공작을 펼쳐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김대환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김대환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태산건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검찰의 발표에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태산건설은 피해자였고 강태수는 음모의 희생자였던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태산건설의 진가가 재평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환이 그토록 탐냈던 태산건설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정부는 즉시 태산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고 중단됐던 프로젝트들도 재개됐습니다. 무엇보다 강태수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강태수는 다시 윤서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아이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아저씨, 많이 좋아 보여요. 윤서진은 강태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내 말이 다 맞았어. 정말 가장 소중한 걸 잃었지만 진짜로 찾고 있던 걸 되찾았어. 맞죠? 아저씨는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윤서진이 강태수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요. 뭐야? 아저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가장 큰 선물이 남아있거든요. 강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되찾았는데 또 뭔가 남아있다는 걸까요? 서진아, 무슨 말이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기쁨이 올 거거든요. 윤서진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강태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는 정혜와 민석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일도 정상화됐고 가족도 모두 모였고 진정한 사랑도 되찾았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태수씨,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정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씨 덕분이에요. 정혜씨가 곁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곧 한국으로 올 예정이에요. 강태수와 정혜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했어요. 아버지, 곧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 순간 강태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이 말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민석아, 정말이야? 네, 아버지. 5개월 됐어요. 강태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를 갖게 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정혜도 감격해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정말 축하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날 밤 강태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됐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6개월 후, 태산건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강태수와 민석이 함께 만든 태산문화건설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출발한 거였어요. 예술과 건축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태수는 이제 직원들을 진정한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회장님, 임소영 과장이 찾아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 들어오라고 해. 임소영은 이제 이사로 승진해서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위기 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그녀를 강태수는 특별히 챙겨주었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바로 김대환이 가로채려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따낸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민석 이사님이 설계한 문화복합시설이 국제건축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강태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보기 좋았어요. 그날 오후 강태수는 정혜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후면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민석의 프랑스 출신 아내 셀리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정혜와도 친해져서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셀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가 벌써 기운이 세구나. 강태수는 셀린의 배에 손을 대고 태동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올 거라니 신비롭기만 했어요. 태수씨, 저희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정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 말이에요. 이제 늦지 않았잖아요. 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거든요. 정혜씨, 정말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돼요? 우리 이제 서로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날 저녁 강태수는 정식으로 정혜에게 청혼했습니다. 30년 만에 늦은 청혼이었지만 그 어떤 청혼보다도 진실했어요. 정혜씨, 나와 결혼해주세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 달 후, 강태수와 정혜의 결혼식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성대한 것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박철민도 와서 축하해줬는데 그는 이제 강태수의 회사에서 일하며 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윤서진이 축하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저씨, 진짜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서진이 강태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아, 모든 게 내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아저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알려준 것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3일 후,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강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할아버지, 봐요. 강준이가 웃고 있어요. 민석이 아기를 안고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갓난아기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그 순간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건강한 손자까지.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정혜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저도요, 태수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그날 저녁 강태수는 오랜만에 윤서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서진아, 아저씨 말이야. 정말 다 맞았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지만 진짜로 찾던 걸 모두 되찾았어. 윤서진은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6살이 된 아이는 여전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응? 아저씨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61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6개월 후, 태산문화건설은 업계 최고의 문화건축 전문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태수와 민석이 함께 만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았고, 직원들도 모두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은 이제 강태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한때의 배신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들의 우정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철민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 정혜는 이제 태산문화건설의 사회공헌 담당 이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손자 강준이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강준이는 할아버지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팔을 뻗었어요. 할아버지. 강준이의 첫 마디가 바로 할아버지였다는 것도 강태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강태수는 정혜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어요. 태수 씨,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록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정혜 씨, 고마워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태수 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한 해가 또 지나고 강태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권력과 돈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가끔 윤서진을 만나면 그 아이는 여전히 강태수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서 빛이 나요. 진짜 행복한 사람만 그래요. 강태수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5살 천재 관상가가 해준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예언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계기가 됐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제 강태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다는 마음부터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믿음직한 아들과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부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참 감동적이죠? 강태수 회장이 5살 천재 관상가 윤서진을 만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신뢰했던 직원의 배신, 회사의 위기, 명예의 실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련이 강태수에게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30년 만에 정혜와 재회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손자까지 얻게 되면서 말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철민의 배신과 용서 이야기였어요.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신했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리고 강태수가 보여준 너그러운 용서.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같아요. 돈과 지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 진실한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거죠. 윤서진이라는 신비로운 아이의 예언도 흥미로웠어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본 어른들의 마음.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강태수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치, 진실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잃는 것 같아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셨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